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지역주의 공방에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뇌관인 이런 사면론을 꺼내 들면서 양측의 감정 싸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원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의다 이낙연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고 서로 그거는 오해다, 취소라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당 선관위가 공개 경고를 줬거든요. 한번 보시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불상사나운 상호 공방에 대해서는 즉각 멈춰줄 것, 그리고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에 나온 백제 얘기부터 시작한 지역주의 논쟁이라는 걸로 지금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불러서 준 것 같은데요. 누가 오해를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2009년 5월 23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실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날 이후와 이전으로 정치의 시계가 바뀝니다. 그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쳐서 온몸을 바쳐 깨부수려고 한 벽이 지역 갈등의 벽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역 감정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게 일상 문화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혼인 문화가 결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을 경선에 이용하려고 하면 그건 누구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선관위에서는 저 정도의 경고가 아니라 그 TV 토론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줘야죠. 만약에 지역주의를 경선에 이용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그냥 저런 식으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경선 과정의 과열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2007년에 네. 한나라당 경선이 그게 곧 대권 얻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그 경선 과정이 너무나 과열됐고 네. 서로에게 문제 제기했던 것, BBK와 최태민 일가와의 부적절한 그 독특한 관계, 이것이 문제가 돼서 두 분이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거를 본 정치권이 또다시 경선 과정에서 일정한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루비콘 강을 건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루비콘 강을 건너면 그거는 여든 야든 어떤 사안을 놓고 루비콘 강을 건넌 후보에게 그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정태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둘의 감정.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정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주의, 특히 이제 백제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호남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것들을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전문에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전국적 지지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그런 성취를 하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라기까지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이 바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나온 전문을 다 공개 안 한 거거든요. 그 뒤에 나온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뭐였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때에 이낙연 후보가 전국적 지지를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내가 더 확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맥을 보면 결국은 나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가지고 확장성이 적고 이재명 본인은 훨씬 더 확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이 바보 아니다. 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뭔가 이낙연 후보의 그런 지역적 한계라는 것들을 공격하기까지 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때는 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뭐 이재명 아니냐라고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쫓아오니까 바로 이낙연 후보의 약점들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논란이 가열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이 지역주의 문제를 공격을 하니까 반대로 또 사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사면론을 얘기했다는 걸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 당내 경선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07년하고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7년 상황은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이 야권의 후보를 훨씬 압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활을 건 경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당대표가 영향력이 있습니다만 후보가 되면 당의 선대위도 모든 걸 후보 측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마 당에서 좀 견제 장치를 둔다고 하더라도 경선 자체가 격화되는 것을 막기는 경선 과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사실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를 공개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페북에 그 전체를 다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봤고요. 그건 뭐 캠프에서 쓸 때 앞부분이 이제 돌아다니고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다 봐달라. 그러면서 녹취록을 쭉 그 부분을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 지난해 7월 30일 날, 7월 30일이죠. 이낙연 대표가 대표되기 전이세요. 그때 지지율이 40% 육박될 때 경기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났을 때 덕담을 한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를 쓰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DJ의 경우도 집권은 했지만 충청도하고 손잡고 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인데 전국적으로 고루 지지율을 받고 계시니 대통령이 되시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경쟁하는 처지가 됐으니 확장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뭐 공개 안 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첫날 페북에 올린 걸 다 봤을 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저게 지역주의 논쟁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뭐 지역주의, 지역 감정, 지역 갈등 이런 단어가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건 뭐 정말 큰일이죠. 그런데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이 과연 지역주의인가? 이건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생각해야 될 게 상대 후보가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아파하면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져가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어떤 진화 과정 그리고 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는 상처 주는 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면론 이야기가 나와서 앞서 좀 아픈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사면론은 조금은 아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또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감정 싸움으로 골이 깊어지지 않을지. 근데 이낙연 후보는 그러는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1대1 토론까지 제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보면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캠프의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캠프에 이재명 후보의 문제 ABCD를 가지고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주제를 보니까 거기에 영남 역차별이라는 게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지역주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보와 캠프가 조금 그것이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말씀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면론에 관해서는 저는 뭐 민영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보다 더 깜짝 놀란 건 황교안 전 대표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풀어라. 이렇게 오늘 코트가 이번에 그랬습니까? 네, 좀 아까 연합뉴스 자막에 그게 흘러서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면론은 누가 얘기하든 이번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왜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사면론을 계속 이낙연 후보에게 낙인으로 찍는지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 명이 사면에 대해서 얘기했고,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게 좀 뭐 이렇게 유감이다라는 식의 돌려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에 공감한다 뭐 이거 결국 사면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사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에게만 사면론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벗어나야 될 시각 같습니다. 예. 1위와 민주당 1위, 2위 후보 간의 그런 감정 싸움까지 가는 거를 지금 짚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은 말씀하기 곤란하실지 모르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누가 뭐 오해하거나 누가 좀 약간 좀 과하게 좀 수위를 넘었다고 보십니까? 어느 한쪽이 넘은 게 아니고요. 다 경선 과정은 어쩔 수가 없는 같아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경선 과정 조금 전에 사면론은 문제가 이제 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이제 네. 그거는 사실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당내 경선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강성한 지지자 그리고 지지자들이 모집한 선거인단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본선에 가면 또 경선 때 했던 얘기가 바로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 간의 최대한 아름다운 경선을 당에서는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경쟁률이 비등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후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좀 네거티브라든지 예를 들면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적게 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제 재수감이 됐죠.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루킹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특검 재개를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실된 이러한 논리로는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헌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박한 역사 인식을 보여줍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관여했다는 주장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특검 재개 요구. 특검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네. 위기를 극복하는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략을 택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져서 팬덤을 형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하나의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전략 뭐 취할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 우선 김경수 지사 본인이 자기와의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건 무리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고 상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네. 때 그때 일반적으로 보수 쪽의 논리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논리가 뭐였냐면 나는 보수 유권자인데 내가 댓글 보고 박근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당신들은 정말 바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건 정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는 이건 드루킹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건 네. 개인이 한 거랑
국정원이란 국가기관이 이건 군과 청와대가 연루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예. 다른데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그 댓글 사건이라는 게 이번 드루킹 댓글은 댓글을 쓴 게 아니고 네.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호감, 매크로 비호감만 조작이죠. 만든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예. 이게 사람이 한 거면 괜찮은데 네네. 기계적 조작이기 때문에 업무방해다 이렇게 예, 예. 된 겁니다. 이게 최초 사례인 것이고요. 근데 최근에 허익범 특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전체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후보가 얻었던 프로테이지 중에 2% 내지 예. 3%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은 사실 별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그때 뭐 엄청난 프로테이지로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선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줬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할 만한 사건도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은 위기 극복 탈출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원죄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드루킹 수사를 방관했다는 원죄론인데요. 윤 전 총장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는 우파와 관련된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조자룡의 헝칼 휘둘러도 무섭게 휘둘렀지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이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큰 거 터무니없는 얘기죠. 예, 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드루킹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갔고 또 거기에 터잡아서 특별검사가 지정이 됐고 저희들도 특검팀에 그 인적 물적 그 수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들으신 것처럼 이른바 원죄론이 불거졌고 윤 전 총장은 근거가 무엇이냐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 상황에 좀 확산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먼저 지적드려야 될 것은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최소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승패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수혜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간 사람 본인의 문제이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일정 정도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김경수 지사가 최측근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고 안 했을 리가 없고 더더군다나 김정숙 여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경복궁과 강요한 뭐 경인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서 인사를 했을 때에는 충분히 대통령도 그 얘기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 총장 쪽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드루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가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법을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관련 부분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김용판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은 가장 문제를 제기받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경찰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졌을 때 사실상 초동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게 경찰이고 그래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래서 발부받은 내용을 가지고 드루킹과 공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특검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조사했던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하고 실제로 사람까지 파견을 요청하는 사람들까지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감정적으로 편치 않은 게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일부 김용판 의원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의원도 제기하고 몇 사람 제기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사과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이 부분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되게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대법 판결이 나고 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예. 이번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홍준표 의원이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 무죄로. 그 근거가 뭐였냐면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지사와 관련한 이 업무방해 혐의에서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 증언을 조작하자는 얘기까지도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유죄를 때립니까? 합리적 의심이 도처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길이길이 남을 이상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고 얘기한 거고요. 네. 저는 정말 이상한 거는 이상하게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이 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어떤 자식의 어떤 엄마의 애가 D학점 받은 게 A가 됩니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 검찰이 무혐의를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 쪽으로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런 온정적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 다 김경수 지사 말대로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과라는 정치 공세를 한다고 해도 예. 이건 진실을 밝힐 일이지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치맥 만남을 했어요. 네. 굉장히 뚫린 유리에서 이제 마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좀 그 당시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국민 캠프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들면서 국민의힘 당직을 가진 전현직 그런 관계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한 10명쯤 갔나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 정도로 갔으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짜도 나온 기사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밝힌 것은 네. 8월 중에 입당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고 예. 입당 여부에 대해서 8월 중에는 결론을 보겠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대변인이 한 얘기더라고요. 네. 김병민 대변인이.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관측은 입당이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중도에 있는 정권 교체 세력들을 다 모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입당하지 않는 것, 크게 봐서는 야권이 하나가 돼서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입당을 안 할 수 있는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네. 지금 이제 당의 당직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한 거거든요. 한 4분 정도 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법상 문제는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88조에 보면 예를 들면 후보자나 후보 캠프 후보의 공식 이제 선거 사무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위반이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당이나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 활동하는 것 자체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예. 분명한 사실은 어떻든 국민의힘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그렇죠. 거니까요.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 실제로 캠프의 공식 직항을 맡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적까지는 아니어도 당직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예를 들면 당직은 사퇴하고 간다든지 이런 검토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반대로 또 이준석 대표나 또 당의 일부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요일까지만 해도 대동소이하다. 네. 곧 입당할 거다 얘기했다가 바로 그때까지 입당 안 하면 징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야권 전체의 역량들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목표를 갖고 있는 당 지도부로서는 별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떠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요즘 정치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예. 그래서 양쪽 캠프의 핵심들이 모여가지고 당대표하고 윤석열 캠프 핵심이 모여서
지금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것이 불가피한데 그럼 당직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당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해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야 어느 정당이나 공개적으로 막 쓰고 싸우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정치력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정치의 본질이 보여주기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아까 네. 윤석열 후보와 예. 이준석 대표가 맥주만 먹는 장면 나오는 걸 보고 저것까지 내가 연합뉴스 TV 화면에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저건 누가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 맥주 파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아요. 홍보되죠. 그래도 그거 하나 긍정적이라 좋다 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결과로서 공개해야 될 것이 과정으로서 다 공개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문은 저분은 정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네네. 거꾸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당대표가 취하는 행태를 보면 때론 당근이 되고 때론 춘천 닭갈비가 되고 뭐 게르기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과연 누군가를 모시라고 하는 대표의 태도인가. 그리고 보면 대변인이 없잖아요. 네. 대변인을 뽑는 건 대체로 당대표가 나서면 좀 무리하다 생각할 때 대변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가 다 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이처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존재감이 크고 대변인이 존재감이 없었던 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지적할 건 이제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를 하고요.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저렇게 그 지역위원장들이 처신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후보가 딱 한 명이에요. 윤석열 후보. 그럼 뭘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당장 최재형 전 원장은 평당원으로 가입했어요. 국민의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은 감사하고 그분은 더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려할 요인이 많은 이 과정에서 그래서 정치도 역시 짬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짬밥으로 마무리하지. 예.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